일단 수업 시간 중에 필기를 할 때는 보통 선생님들이 슬라이드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슬라이드를 다운을 받아서 선생님이 필기하시는 건 무조건 다 받아 적고, 근데 여기서 추가로 이해가 안 되거나 이 부분은 중요한 것 같다 하는 부분에는 표시를 해놓고요. 그리고 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서 따로 그 슬라이드에 필기한 내용 말고도 또 노트를 만들어서 저만의 언어로 쓴 노트를 좀 만들었어요. 왜냐면 텍스트북 자체가 내용이 굉장히 bulky한데 그거를 다 읽고 앉아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훑어보면서 이 개념은 꼭 들어가야 되고 이 개념에 대한 이 예시는 들어가야겠다. 또 아니면 이 다이어그램을 넣으면 되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바이오 같은 경우에 특히 노트를 만드는 식으로 했고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공부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학년이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9학년에 나왔던 개념이 좀 더 10학년으로 좀 더 세분화돼서 좀 더 많은 걸 배우게 되는 거고, 또 10학년 때 배운 걸 기반으로 11학년, 12학년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모든 학년이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11학년인 것 같고요. 왜냐면 그때가 딱 대학교 입시에 사용되는 성적이 들어갈 때이고 또 공부가 갑자기 어려워지는 때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에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하면서 공부를 놓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또 12학년 1학기 때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때가 딱 대학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마지막 성적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두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9학년 때 나왔던 개념이 10학년에 기반이 되고 또 10학년의 개념이 11학년에 기반이 되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 습관을 기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만의 공부 습관을 찾고 또 본인이 제일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찾을 수 있는 시기가 9, 10학년이라고 생각을 해서 9, 10학년 때 놀면서 11학년 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정말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꾸준히 제일 잘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제가 11학년 넘어가면서 조금 느꼈던 건데, 예를 들어서 10학년에서는 서술형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11학년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11학년으로 딱 넘어갔는데 이제 공부를 안 하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이 개념을 외우는데 급급하고 이 예시를 외우는데 급급하지 사실 문제풀이 방법을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그 친구들은. 미리 공부를 잘 해놨던 친구들은 내가 이 개념을 외우는 데는 내가 이런 방법을 쓰면 되니까 이런 문제풀이에 대한 걸 연구를 해보자 하고 서술형에서는 이런 방식을 써보자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90학년 때 공부를 안 했던 친구들은 애초에 공부를 해왔던 습관이 없고 그리고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1, 2점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90학년 때 집중을 좀 해야 되겠죠. AI를 사용할 때는 AI가 주체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영어, 잉글리시나 라이팅 과제가 있을 때는 아웃라인은 절대 AI로 안 써요. 한번 AI로 아웃라인 같은 걸 잡게 돼버리면 그 아웃라인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이제 처음 과제를 시작할 때는 제 생각으로 아웃라인을 짠 다음에 초안을 쓰고 이 드래프트에서 이 과제의 크라이테리아가 이건데 이 드래프트가 내가 쓴 게 지금 여기에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 어떤 부분이 좀 벗어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피드백 받을 때 사용합니다. 처음부터 이 아이디어 자체를 AI한테 가져오면은 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 작동 방식이 이 단어 다음에 나올 최선의 단어를 찾는 방식으로 이제 좀 답변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일단 아이디어가 너무 비슷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과제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그렇게 창의적으로 달라고 했는데도 창의적이게 될 수가 없고 이제 다 비슷비슷한 답변이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도 이제 아실 거고 얘는 이런 AI를 써서 이런 느낌이 있네 이런 걸 좀 캐치를 하실 거고 그리고 또 AI로 아웃라인을 짜기 시작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능력 자체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안 쓰고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험이 당장 내일인데 갑자기 숙제에서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한테 밤 12시에 이메일을 보낼 수는 없으니까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문제 모르겠는데 어떻게 풀이 방식이 있을까
하고 이제 풀이 방식을 물어보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 유형,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조사를 해줘. 아니면 이 웹사이트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또 찾아줘. 이럴 때 사용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외부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공부를 못했던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보통 이제 12학년이 되면 시니어라이터스라고 12학년 공부 싫어하게 되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냥 모든 애들이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조금 제 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들었던 과목이 하필 calculus랑 physics여서 조금 고전을 했는데 저희 아빠가 항상 4년만 참으면 되고 너는 이미 3년을 다 해냈어. 그러니까 1년만 더 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야.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해주셔서 그거를 들으면서 좀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가끔 하기 싫으면 나가서 놀고도 했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코칭 공부 이 과목에선 이렇게 해야 돼의 코칭보다는 전반적인 이제 다이렉션에 대해서 좀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11학년 때는 꼭 코업을 해야 된다든지 저는 코업을 함으로써 제가 성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업을 꼭 하고 너가 이런 활동을 하면 도움이 될 거고 아니면 또 지금 당장 성적이 안 나오지만 선생님하고 어떻게 또 릴레이션십을 쌓아갈 건지 그리고 또 공부에 도움이 되는 웹사이트 같은 것도 좀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그런 전반적인 도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코업을 지원할 생각이 아예 없었거든요. 코업의 존재 자체도 몰랐는데 이제 빅터 킴 원장님이 이제 코업에 지원을 해라. 너한테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라고 해주셔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저는 사실 지원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16살, 15살인데 내가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이 없는 상태긴 했는데 저는 병원의 UHN에서 코업을 했고 그 코업에서 랩실에서 연구를 돕는 그런 코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업을 준비를 할 때는 인터뷰가 2개였거든요. 첫 번째는 그냥 그 병원에서 코업을 할 학생들을 뽑는 인터뷰였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그 뽑힌 학생들 중에서 랩실에 지원을 한 친구들은 또 그 랩실의 교수님과 보는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개의 라운드를 했었고 첫 번째 라운드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 자신의 스토리를 저만이 갖고 있는 스토리를 어떻게 내가 왜 매드필드에 가고 싶은지 왜 헬스케어 필드에 가고 싶은지를 연결시키는 데 좀 중점을 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학생들이 지원을 하면 나는 어릴 때부터 사람을 돕는 걸 좋아했고 병원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특이한 경험을 좀 연결을 시켜서 쓰다 보니까 좀 아웃스탠딩하게 된 것 같고 그 인터뷰에서는 뭐 그냥 generic한 interview question What's your strengths? What's your weakness? Have you ever had an experience of leadership? 이런 식으로 약간 EC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긴장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 인터뷰는 교수님과 그 랩실의 교수님과 받고 그 랩실 인터뷰를 준비할 때는 그 랩실에서는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또 그 교수님의 스페셜티는 뭐고 나온 논문들은 뭐며 이런 걸 좀 미리 찾아보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인터뷰에서 교수님이 하신 질문들을 잘 대답을 해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랩실에 지원한 이유 자체가 내가 리서치에 들어가고 싶은지 진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려고 지원을 했던 거고요. 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제일 큰 건 내가 정말 이 뉴로사이언스하고 라이프사이언스라는 길에 내가 맞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걸 정말 더 공부하고 싶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랩실에서 일을 하면서 연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되고 이건 또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서 논문은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고 연구원들은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 정말 그 필드에 있지 않으면 모르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한 것 같고요. 또 교수님이 대학원생들이 듣는 렉처를 또 듣게 해주셔서 내가 몰랐던 헬스케어 필드에 이런 부분도 있구나. 이런 새로운 기술이 있구나. 이런 것도 많이 배우게 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코업을 한 거는 전혀 후회가 없고요. 이 코업을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내가 이 헬스케어에 가고 싶다는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원래 라이프 사이언스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씨 같은 게 다 라이프 사이언스 쪽으로 치중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엔지니어링이랑 연결시키는데 좀 중점을 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코업에서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 경험에서 이 기술을 받고 이 기술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거에 매료되어서 내가 엔지니어링에 진짜 패션을 가지게 됐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특히 AIF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경험이 많이 없기도 한데 그게 또 특이한 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제 익스피리언스를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저에게 공부란 그냥 공부인 것 같은데요. 특별히 나의 삶의 원동력이다 이런 거창한 건 없고 그냥 공부는 해야 되니까 했고 또 결과가 잘 나오니까 좋았고 그냥 공부는 공부예요. 저는 일단 공부가 쉽긴 쉬웠어요. 왜냐면 노래나 달리기나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하면 제가 정말 못하거든요. 농구도 하는데 정말 못해요. 근데 공부는 그거에 비해서 드린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잘 나왔던 것 같고 제가 공부를 잘할 수 있었던 거는 혼자 공부를 하는 법을 일찍 깨우쳐서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있을 때도 학원을 많이 다니진 않았고 이제 혼자 공부를 하면서 흔히 말하는 자기주도 학습을 좀 일찍 깨우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니까 누구의 도움 없이도 개념을 배우고 또 문제를 풀고 하는 방법에 익숙해지고 또 공부에 대한 습관 같은 게 많이 쌓여 있어서 쉽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늘 처음인 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캐나다에 와서 적응을 해서 고등학교를 잘 졸업하게 된 것처럼 그냥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대학교를 졸업할 때가 돼 있을 거고 또 취직을 할 때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크게 걱정을 하는 부분은 없고 그냥 12학년 때 시니어 라이더스 와가지고 공부 안 한 것처럼 그런 일만 없기를 지금 이제 다짐하고 있습니다. 유학을 와서 이제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부담감이 클 수도 있는데 캐나다에는 캐나다만의 장단점이 있고 또 캐나다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경험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영어를 잘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든지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그냥 오고 싶으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늘 처음이 제일 어려운 법이니까요. 그냥 자기가 여기 와서 성실하게 지내면서 밝게 지내고 그냥 꾸준히 살다 보면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